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중 하나죠. 학생들에게 열이면 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이 뭐냐? 그러면 나이를 막론하고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내가 얼마나 영어를 오래 배웠든 내가 얼마나 많이 알든 상관없이 꼭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두 개는 묻는 대상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주로 가정법은 꼭 세 개 중에 하나에는 꼭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내가 영어를 5년 공부하든 10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가정법은 그때그때마다 헷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어느 나라 말에나 가정을 나타내는 말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만약 내가 그랬다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만약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거죠. 사람은 다 후회를 합니다. 오늘의 내가 과거에서 만들어지는데, 내가 과거에 좀 더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의 내가 더 발전된 모습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닐까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또 의지를 다지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희망차게 미래를 그려보는 것, 그것도 가정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현재를 기준으로 항상 과거를 가든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가든 양방향으로 모두 이렇게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걱정이 참 많은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전부 다 후회를 하죠. 아니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기대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주로 과거는 후회예요. 회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그렇죠. 근데 미래는 아직 인간이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강의할 동명사와 투부정사, 동사가 입양한 4명의 아이 중에 첫 번째 일환성 쌍둥이인 4대 준동사에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공부하시면 이걸 알게 되십니다. 동명사는 과거를 담고 있고 투부정사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동명사는 후회, 그리고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라면 미래를 얘기하는 투부정사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나중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에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 고리가 하나 클릭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레벨업 하시는 겁니다. 영어가 뉘앙스 싸움이라 그러죠. 뉘앙스. 그래 내가 이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무지막지하게 돈과 시간을 쓰면서 노력합니다. 외국인 친구도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실상 그거와 별개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돈과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그렇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쨌든 문법책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미리 알고 있던 그런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지고요. 어쨌든 투부정사나 동명사 4대 준동사는 어쨌든 이거 이후에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조동사 플러스 시제는 가정법이다. 뭐다? 가정법. 자,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가정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기술과 발기술이 필요하다고 비유를 드렸죠. 그냥 제가 든 비유입니다만. 어쨌든, 그냥 유도 동작으로 말하죠. 제가 유도가 2단인데, 유도가 참 좋은 운동이에요. 일본에서 비롯된 운동이라 그런 거 말고요. 태권도도 좋지만 전신을 다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운동도 유도에 보면 손기술이 있고 발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기술과 발기술이 다 되면 마침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유도 기술 중에서는 완성된 유도라고 비유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도라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만 익혀서도 안 되고요. 손만 익혀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법이라고 하는 완전한 형태를 유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 비유는 되도록 자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조동사. 조동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장에서는 간단히 요약하는 시간이니까요. 복습도 할 겸 우리의 뇌를 잠깐만 다시 한번 닦아봅시다. 조동사는 뭘까요? 조동사는 제가 키워드로 얘기했죠. 추측.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보다는 일단 여기는 추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동사를 12개에서 한 10몇 개 이야기 드렸는데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조동사는 배 좋다. 그러니까 배가 왼쪽으로 갈지 우연으로 갈지 좌연으로 갈지 그런 뉘앙스를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운전대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의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과 같습니다. 빨간불 멈춰, 초록불 가, 노란불 애매한데? 정말 애매한데 어딘가 걸쳐 있는 거야. 가도 되고 멈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노란불일 때가 제일 애매한 겁니다. 노란색 신호등. 이게 바로 뉘앙스거든요. 근데 뉘앙스를 결정하는 거와 더불어서 추측까지 간다는 거. 자,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죠. 시제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12시제라고 했죠. 자,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이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고요. 현재 이후에 다가올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미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시제 3개, 그리고 스펙트럼으로 나눈 시제 3개, 그리고 관통하는 시제, 즉 진행 시제죠. 3개. 그리고 이 둘의 하이브리드형, 합친 것. 완료 진행 시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완료 진행 시제. 그래서 3개, 12시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를 익히면 제가 가정법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정법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가정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조동사와 시제를 더하면 가정법이 되나요? 그런 원리로 설명한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제 개똥 철학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꼭 들어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순서대로 하면 가정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선후의 관계에 있어서의 착오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조동사와 시제와 가정법은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한 피스로. 제 말 맞습니까? 이 세 개를 따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이 먼저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교재를 이렇게 개발할 때, 교수법으로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 이 순서로 공부해라고 한 것은 제 경험적인 영어적인 강의에서 나온 거, 그리고 제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제가 배우면서 스스로 남의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를 보면서 학습하면서 제가 깨우친 것, 제가 단계마다 매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쌓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뭐가 뒤냐는 학문적인 문제인데 거기까지 제가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다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다른 결론은요. 조동사와 시제와 그리고 가정법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정법은 조동사와 시제의 연합, 즉 하이브리드 형태였거든요. 만약에 가정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동사를 이해한다면 분명히 더 수월했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조동사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조동사라는 can, could의 뜻은 압니다. 그거 중학생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걸요. 그거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조동사의 진짜 진위는 뭐라고 그랬죠? 뭐죠? 추측. 추측이란 키워드를 입 밖에 낼 수 없다면 조동사를 모르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몇 가지가 있죠? 12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측이란 단계에 머무는 것들,
즉 조동사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제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더해줬을 때 마냥 그랬을 때 비로소 가정법이라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고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가정법 현재든지 가정법 과거든지 가정법 미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시제니까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저는 과감하게 미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두 개만 할 겁니다.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 죄송합니다. 과거, 현재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픈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미래 가정법은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현재 가정법의 현재, 그러니까 즉 내가 말하는 이 순간의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가정을 한다면 과거의 가정법 두 가지만 아시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는 거의 모든 말은 다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법은 가장 궁극의 필살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하고 살고 싶다. 그게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이라면, 즉 내가 영어를 정복했다는 기준이 되려면 문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한 맞고 덜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토익을 100점 맞든 탭스를 100점 맞든 만점을 받든 IELTS를 만점 받든 토플을 만점 받든 원어민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제대로 알고 쓰면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다 알고 쓰면 결국 띄엄띄엄 쓰다 보면, 속도를 늦춰서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 언제부턴가는 입에 붙어서 내가 맞는 말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 없이 자꾸 내뱉는 연습을 하면요. 그게 쿠세가 돼요. 쿠세. 나쁜 습관이란 말이죠. 틀린 문법으로 계속 입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혀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뇌가 신호를 내립니다. 수없이 반복한 이 근육작용으로 해서 반대로 또 내려 올라갑니다. 이게 기억작용이에요. 근육이 한번 기억해버리면 그게 끝나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그 동작으로 백날하면 잘못된 길로 가겠죠. 영어에 좋은 말이 있죠. Go south.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Go south.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백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을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미로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정방향인 북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북쪽으로 가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이면 더 수렁으로 빠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맥을 잡아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맥을 잡는 공부는 간단합니다. 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에서, 그러니까 조동사라고 제가 방금 단어를 딱 내뱉었으면 공부를 잘하고 좀 더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냥 조동사라고 해서 can, could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수입니다. 그거 묻는 거 아니야. 그거 묻는 거 아니라고. will, would, may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입 밖으로 마치 척수반사식으로 대뇌를 거치지 않는 그런 진짜 생 라이브 같은 발언이 나온다면 아직 영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조동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동사? 뭔데 그게? 지금 그냥 can, could라고 얘기하신 거면 종류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조동사가 뭔데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조동사가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라는 거지 종류를 얘기해봐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동사가 뭘까 하면 손들고 얘기합니다. can이요, could요. 물론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게 잡일 때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근데 영어를 6년 이상 배운 성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아직 6년 동안 영어 배운 값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동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벌써 기능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능. 동사를 보조한다는 그 기능을 정의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게 내포하는 의미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문장에서나 기능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진위는 결국은 답을 알려드렸지만 추측입니다. 뉘앙스고요. 시제가 뭔데라고 하면 현재, 과거, 미래요. 이것도 정답이지만 역시 이것도 can, could를 대답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하면 됩니다. 시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설정입니다. 내가 있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 시제는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가정은 뭔데?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저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말 구세는 뭐가 붙죠? 만일 또는 만약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의 매끄럽기를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듯 만약에 네가 그랬다면 어땠어? 지금 좀 나았을 텐데. 네가 그때 그랬었다면. 그쵸? 그랬다면 뭐뭐 한다면. 만약이란 말은 뒤에 말꼬리 한다면이라는 말과 세트입니다. 이 둘 다 나와도 되고요. 한국말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다면만 나와도 되고 만일 한다면 둘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if라는 게 있는 겁니다. if가 바로 만일 뭐뭐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전을 찾아보면 만일 또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건. 나중에 부사 파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조건을 얘기하는 부사입니다. 시간이든 시간이든 조건이든 양보든 부대 상황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사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조건을 나타내는 건 부가적 내용이라고 해서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적 내용. 말 그대로 부차적인 내용이죠.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if가 이끄는 것들을 다 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접속사거든요. 만약 뭐뭐 한다면 접속사는 절을 이끄는데 절 중에 절이 3개가 있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중에 부사절을 이끕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막내 여동생이란 말입니다. 제 지지난 강의들을 보시면 부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문장에서 SVOC에 들어간다? 아니 안 들어가. 쓸데없는 내용이거든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뭐 한다면 다음에 나올 말이 진짜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네가 온다면 여기까지는 부사입니다.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진짜 할 말을 들으셔야 돼요. 뭘 들으실 겁니까? 나 너에게 커피 사줄 텐데. 이 말이 진짜 할 말입니다. 그래서 문법책에서는 if가 이끄는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되는 절. 주인이 아니라 종. 그리고 뒤에 I'll buy you coffee. 커피 사줄게 라는 말이 진짜인 겁니다. 이게 주절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모든 문법책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이해할 때는 부사가 이끄는, 즉 접속사가 이끄는 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절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뒷말을 듣기 위해서 앞에 조건이 나오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가정법으로 이것만으로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가정법에 대한 진의가 들어있거든요. if가 이끄는 이 앞에 있는 콤마로 이어지는 이걸 제가 방금 부사절 그리고 종속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 되는 거고 부사,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라 이거죠. 그리고 뒤에 진짜 말이 나옵니다. I will 뭐뭐뭐 할게, 너한테 뭐뭐 할게. 마침표가 나오는. 이게 진짜 주어절입니다. 주어절. 즉 진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래 놨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를 잠깐 쳐보죠. 이거.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 내가 뭐뭐 해줄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We should be on the same page. 다른 챕터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놓은 여기 이 부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현실이 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면,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정 영역인 겁니다. 현실이 아닌 거의 반대말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이 부분 뭡니까? 너 여기 오면 내가 뭐 해줄게. 뭡니까?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 즉 조건절이란 말, 이 조건을 말은 보세요. 이것도 제가 조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 조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안 하는 게 좋겠어. 자, 현재부터. 이게 if로 이끄는 가정이었다면, 뭐뭐 한다면, 조건이었다면,
조건이 여기서 가정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뭐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건 현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법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두 문장이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두 문장이 콤마로 인해서 한 문장으로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절이 이끈다고 표현하지만 그런 개념 다 각설하고 if가 이끄는 이 가정의 영역에서 현재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는 현재 영역에서 과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양인, 즉 서양 상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양방향으로 흐르는 이렇게 물줄기와 같거든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표현할 때 이걸 먼저 표현하고 이걸 뒤에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그쵸? 주로 if 뭐뭐뭐라고 얘기하고 I'll buy you coffee라고 얘기하지만 I'll buy you coffee if you come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뀌어도 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현재에서 가정으로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현재로 와도 되고요. 현재에서 즉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정 영역으로 가도 된단 말입니다. 마치 이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선 하나 차이예요. 발 한쪽만 들이면 가정의 영역이고요. 발 한쪽만 빼면 현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치 시간은 현재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발 하나만 뻗으면 과거 영역이고요. 발 하나만 빼면 현실의 영역입니다. 가정법 미래도 있다고 그랬죠. 발 하나만 뻗으면 미래로 가는 겁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자체는 유한하지만 유한함과 동시에 무한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동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처럼요. 그들은 조상은 상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서양인들은 역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됐죠. 물건 다 팔면 이동합니다. 우리 동양의 농경사회랑 다르단 말이죠. 정착사회가 아니었어요. 시간의 개념도 그들에게 과연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과연 생각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가정법에 남아있어요. 조동사에도 남아있고요. 시제도 남아있고 그것의 합체물인 가정법에도 남아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서양인들과 우리 동양인들은 달랐어야 했고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인이 조상이었고 우리는 농경하는 농부가 조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타이틀이 바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자로 뽑아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보죠. 저는 딱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네 문장을 준비했지만 결론은 하나, 이거 하나, 크게 두 개입니다.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가정법 현재죠. 그리고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마다 이게 가정법 과거니 뭐 이렇게 해놓은 데도 가끔 있는데 그 틀리고 맞다를 떠나서 이게 맞는 겁니다. 현재를 가정, 즉 비꼬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를 비꼬은, 과거를 뒤튼 겁니다. 뒤튼다는 표현은 제가 지금 과감히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과 과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죠. 그게 동전의 앞 양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과 뒤.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는데 영원히 만나지지 않죠. 근데 동전의 면을 통해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앞뒤. 근데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죠. 요건 앞이고 이건 뒤니까. 근데 여기를 맞대고 있는 이 면은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통로라고 믿습니다. 가정법이 그런 거예요. 과거, 현재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되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알게 돼도 좋고 혹시 어설프게 가정법을 이해하셨던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두 가지 내용 카테고리만 이해하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그냥 공부하셔도 되고요. 개인이. 그리고 위시 가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쉬워요. 그건 문법책 보고 파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그 위시 가정법은 5분 내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 강의는 원론적인 겁니다. 뿌리와 같은 거고요. 영어를 크게 보는 큰 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나무의 가지,
이런 가지 장가지들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분들의 응용적인 것들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정말 강의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시고 제 거는 다르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1번, 만약 네가 지금 내게 온다면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게. 2번, 만약 네가 지금 내게 온다면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 텐데. 자, 3번, 4번은 읽지 마십시오. 아직 뭐 읽을 필요도 없고 1번, 2번만 해봅시다. 만약 네가 지금 내게 온다면, 2번도 만약 네가 지금 내게 온다면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게. 2번은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 텐데. 지금 이걸 듣고 무슨 느낌 오십니까? 제가 괄호 쳐놓고 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점점점이라고 쳐놨습니다. 그리고 2번 마지막에도 점점점이라고 해놨네요. 힌트를 드린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게 가정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뭔데? 이건 현실이죠. 현실 이꼴 조건입니다. 어쨌든 조건은 되지 마시고요. 현실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서로 상반된 거죠. 근데 한글로 표현했을 때 보십시오. 똑같죠? 사줄게라는 말과 사줄 텐데라는 말은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뉘앙스. 감이 오시죠? 뭐다? 조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사줄게라는 말 아주 강하게 들리죠. 강할 수밖에 없죠. 내가라고 하는 은는 이가로 끝나는 주어가 이거 하겠다는 동사를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에게 사줄 용의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돈도 있고, 상황도 되고, 시간도 돼. 그러니까 오기만 와. 네가 오면 내가 해줄게. 그렇죠. 의지의 표현입니다. 뉘앙스입니다. 현실의 세계의 뉘앙스는 어떻다고 했죠? 업돼 있다 그랬죠. 세다. 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줄 텐데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주어가 뭐뭐 할 텐데 동사를 말한 건 똑같아요. 근데 점점점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괄호쳐놓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 나는 지금 미국에 있고 너는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미국에 이 밤중에 비행기표 끊고 당장 나한테 달려올 수 없다는 거 알아. 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바라본다.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약 지금 네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따뜻하게 커피 하나 대접할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동사는 뉘앙스를 결정하죠. 내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나 할 거야. 의지의 표현이라든지 할 수 있어 라든지 그쵸?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뭐 해줄 텐데 지금 네가 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에게 부담이 될지도 몰라. 불가능한 거 알아. 즉 불가능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 텐데 라고 강하게 의지의 찬 표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또라이죠. 또라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친구 없을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원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이거든요. 언어가 그래요.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양식에 맞는 말의 패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를 배우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영어 국가에 오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각설하고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가정의 영역, 즉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오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텐데 딸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폴로 10 몇 호 타고 갈 수 있어 지금 당장 달로? 돈 있습니까? 시간 됩니까? 훈련 받았습니까? 안 되죠.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이걸 말하는 이 순간만큼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걸 알지만 하고 말하면서 별을 따줄 거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따줄 텐데. 약해졌죠. 가정법에서 톤은 어떻죠? 뉘앙스는 어떻죠? 즉 톤이 어떻죠? 다운돼 있죠. 약함. 바로 이겁니다. 약함을 제가 점점점으로 뉘앙스로 표시한 겁니다.
걔는 그냥 이 점으로 찍은 겁니다. 아니면 느낌표로. 이게 바로 뉘앙스고 톤입니다. 이걸 뭐가 결정짓는다? 조동사로 이미 손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사준다라는 현재를 얘기한 거죠. 사줄 텐데라는 현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붙은 겁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하지만 과거입니다. 사줬을 거야. 사줬을 텐데 뭐죠? 과거입니다. 뉘앙스에다가 시제를 다니까 가정법이 된 겁니다. 가정법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공식이고 도표입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뭐든지 다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서점 가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서점 가는 게 꼭 좋아요. 전 책 냄새도 좋고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한때는 지적 허영심이 심해서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 허영심을 버리고 나서는 별로 책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지식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책을 많이 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연례 행사처럼 한국에 갈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이나 영어책들을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 몇 시간씩 진득하게 한번 읽고 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업데이트 됐는지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또 새롭게 문법을 발전시키고 저마다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제 공부도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챕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차를 본 다음에 제가 꼭 가보는 챕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챕터를 열면 제 솔직한 바람은 그래요. 이 바람이 벌써 한 5, 6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인가는 이제 정체된 상태인데 무슨 말이고 하면 시중에서 거의 한 2014년 정도 이후에 나온 책들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 똑같다는 말은 제가 가정법만 예로 들면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어. 뭐 이게 완벽해서 새로울 게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지금 저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듯이요. 또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골자는 이건데요. 가정법이면 가정법을 전부 다 10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2년 전에는 한 문법책이 한 15권에서 한 16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문법책들을 다 꺼내서 이제 펼쳐놓고 보면 가정법에 대부분 한 80%는 다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중요하죠. 제가 그 공식을 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 분명히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책도 쓰셨겠죠.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영어도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강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주는 방식, 이야기로 푸는 방식. 저는 설명이 많은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제도 많으면 좋겠지만 예제가 많은 것보다는 설명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왜 개념 원리나 수학의 정석을 보고 팔까요? 그 재밌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남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들이 좋아하는 길, 그건 쉬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자기 복제거든요. 가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워요. 학원 강의를 해봐도 똑같고 학교 교재든지 다 지학사든 뭐 여러 가지 뭐 별종 교과서를 다 가지고 와서 봐도 똑같아. 공식들이 안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if 주어 s 조동사 과거 이렇게 적힌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진짜 벌써 90년대 나온 책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책을 쓴다는 게 난 너무 쇼킹했어요.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약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중에 한 20-30% 정도는 양심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 공식을 실어 놓되 어쩔 수 없이 실어 놓는 거예요. 본인들의 해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바를 어차피 너희들도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으니까 거기다가 나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줄게. 아싸리 내가 새로운 걸 들고 오면 2단 취급이나 받고 너희 더 헷갈리니까. 아마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 중에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책을 써서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된다면 공식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갸우뚱하실 겁니다. 공식 필요하죠. 근데 그 공식은 외웠다가 지웠다가 외웠다가 지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식만 사용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평생 가정법을 못 쓰는 거거든요.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가정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제가 서양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이 누구고 문화가 어떻고. 그들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가정법도 조동사와 시제와 함께 한 카테고리로 묶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영어 실력이 중급 정도는 된다고 자신하는 분들이라면 제 장담컨대 한 번이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두세 번만 더 보세요.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가정법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상을 몇 개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습이에요. 오케이? 가봅시다. 지금부터. 자, 만약 네가 지금 나한테 온다면, 자, 가정의 영역이고요. 내가 커피 사줄게는 현재 영역입니다.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장문을 해볼게요. 장문한 답은 이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장문을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if로 시작하죠. 온다면 콤으로 시작하죠. if 주어 동사입니다. 항상. 이거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는 접주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또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사준다는 말이죠. 뭘까요? 사줄게. 의지의 표현이죠. will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조동사가 들어간 겁니다. 현재 영역인데 왜 조동사 썼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가정법은 이미 조동사와 시제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 영역을 이미 습득했다고 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줄게가 뭡니까? 의지죠. 의지. 의지의 표현을 한 겁니다. I will buy입니다. will buy. 그쵸? 사줄게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그 다음 장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그렇다면 이건 알겠다. 이게 지금 네 말대로 현재 영역이라면 제가 지금 여기 가정이라고 얘기한 건 이겁니다. 뭐뭐 온다면. 근데 이 온다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가 나한테 온다면이 있는데 지금 나는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 알아. 너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잖아. 너 그리고 버스비도 있잖아. 차도 있잖아. 너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다는 거 알아. 라는 전제로 얘기한 게 바로 1번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죠.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면 나 해줄게. 즉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의 영역으로 완전히 갈 겁니다. 보여드리죠. 어떻게? 이렇게 갈 겁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온다면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네가 올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 너 지금 한국에 있잖아. 나는 미국에 있고 당연히 못 오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 텐데. 사줄게가 아닙니다. 사줄 텐데입니다. 반드시. 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얘기한다면 가정법으로 내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will buy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변할까? 가정법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 4번 보죠. 즉 1번, 2번을 했으니까 3, 4번 똑같습니다. 이게 현재 영역을
얘기한 거라면 이건 과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내가 커피 사줬을 거야. 4번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줬을 텐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얘기한 거랑 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알고 얘기하는 거랑의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과거죠. 사줬다는 거죠. 사줬을 텐데 또 다른 답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제 답을 바로 얘기할게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답, 이렇게 답입니다. 먼저 1번, 2번부터 하죠.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날 겁니다. 만약 지금 네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게. 이게 바로 조건적. 우리가 누구나 풀 수 있는 조건적, 즉 현실의 얘기입니다. 현실. if 주어 동사죠. 그쵸? 내게 온다라는 말이니까 현재니까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if 접속사 주어 동사. 너 나한테 오면 이 뒤에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온다면 날리고 어쨌든 네가 나한테 온다면 콤마 찍었습니다. 뭐 한다? will buy 하겠다고. 주어 동사 IODO입니다. 너에게 이거 사줄게. 그렇죠? 이 뒤에 사형식 문장인데 이거는 뒤에 배우기로 하고 각자 영역으로 맡기고 일단 중요한 게 뭐죠? will buy랑 이겁니다. 이번엔 시제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너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제가 지금 신호를 주는 겁니다. 현재 뭐? 현재가 뭔데? 말 그대로 현실 영역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나는 지금 현실 영역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오면 커피 사줄게. 오면 해줄게. 오면 해줄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게 장문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쉽죠? 이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비꼬은 게 아니야. 왜?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 바로 즉 조건절을 얘기하는 거면 그대로 얘기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오면 해줄게. 오면 해줄게. 오면 해줄게. 오면 해줄게. 그렇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은 이제 알겠다. 이게 답이었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가정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현실이면 이게 가정이란다. 가정법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봐라.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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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다릅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정법은 말 그대로 조동사와 첫 장에 나온 그대로 시제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법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주목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조동사. 조동사가 키를 쥐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제는 뒤에 부스터입니다. 시간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조동사일까? 조동사가 손길을 줍니다. 왜 먼저 물꼬를 틀까? 조동사가 하는 기능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추측. 즉 추측이 가정의 영역으로 가는 거, 고리가 된다는 거. 또 하나 뭐랬죠? 뉘앙스. 뉘앙스 결정해주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본의 영문법 잠깐 얘기할게요.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시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거라 그랬죠.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해줄래? 해줄래라고 물은 거예요. 나 부착 좀 들어줄래?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줄래? 해줄래라고 물었으니까 시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에는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will과 would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will하고 would를 보면서 시제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can하고 could를 보면서 시제를 느끼시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뜻이 똑같은 거야. 근데 조동사가 형태가 바뀌면 현재 형태인 will과 과거 형태인, 과거 시제라고 안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 형태인 would로 바뀌면 또는 can, could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형태인 can에서 과거 형태인 could로 바뀌면 shall이라는 현재 형태에서 should라는 과거 형태로 바뀌면, 과거 시제 아닙니다. 과거 형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본 영문법에서 나왔죠. 뉘앙스. 즉 뉘앙스를 얘기하는 건 뭐다? 톤. 톤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얘기했죠.
그래서 will you do me a favor보다 would you do me a favor가 더 공손하게 들려서 일본의 사람들은 이걸 공식화시켜서 뭐라고 했다? 공손한 영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에 나옵니다. 문제. 근데 실제로 공손한 표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현재 형태에서, 즉 이 형태에서 무조건 과거나 이런 걸로 가면 즉 있을 수 없는 경우죠. 있을 수 없는 경우.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나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특히 과거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당신이 저절로 나이를 먹고 살기만 살아도 숨만 쉬고 먹기만 먹어도 1시간 뒤에 미래는 당신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간 과거는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 역사상 없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 형태인 will에서 불가능한 형태를 woul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뉘앙스 톤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정법인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표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에다가 한 단계 시제를 당기면, 자, 이거 현재 형태죠. 근데 뭐가 됐죠? 과거. come의 과거가 이거거든. came. 과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시제를 여기 내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현재를 기점으로 하나를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걸 뒤로 당긴다고 표현합니다. 뒤로 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미는 게 아니야. 밀면 미래로 가는 거야. 당기는 거는 끄집어내는 거야. 다시 푸시가 아니라 폴입니다. 뒤로 당기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경우죠.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로 한 단계 당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듣는 리스너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나 지금 가정법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있을 수 없는, 현재에서 일어날 수 없는, 너와 지금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네가 대화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할 테니까 이미 이 시제에서 맞아들여줘. 그래서 동사 시제, 즉 동사까지만 들으면 영어가 다 들린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come이 아니라 came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뜻은 같은데 보세요. 만약 너가 나한테 온다면, 만약 내가 나한테 온다면 뜻은 똑같아. 근데 이 단어 하나를 과거로 당김으로써 리스너나 말하는 사람은 즉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다? 현실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이 벽 하나 두고, 즉 과거, 잘못 썼네. 가정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시제를, 즉 시제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꾸 혼용해서 쓰는데, 그리고 시제, 즉 조동사의 형태, 시제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형태 자체를 하나만 뒤로 당기면 반드시 가정법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 이게 바로 진입니다. 가정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게 전부입니다. 시제, 즉 형태를, 시제 또는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조동사는 형태를, 시제는 시제를. 오케이? 동사니까 시제를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동사 얘기하는 거니까 보세요. 지금 동사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시제라는 말을 혼용해서 쓴 겁니다. 뒤에 조동사 나오잖아요. 조동사는 보세요. 조동사의 형태 바꾼 거잖아. 동사. 어차피 조동사도 동사다 보니까 제가 시제라는 말을 혼용해서 썼을 뿐,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에 조금 혼란스럽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시면 안 됩니다. 뭐다? 이거. 이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여기는 시제였고, 동사니까 시제고, 이건 조동사니까 조동사인 겁니다. 보세요. 조동사랑 시제랑 합쳐졌죠. 가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지 지금 계속 보세요.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쳐놓고 시작을 하죠. will buy에서 would buy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시제를 현재로 써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알고 썼다면 의도적으로 한 시제를 과거 쪽으로 당김으로 인해서 가정임을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신호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십시오.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 너한테 커피 사줄게. 의지 표현이니까 will을 쓴 겁니다. will buy, 사줄게. 근데 사줄 텐데는 어떻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would buy.
공식을 보면 모든 영문법책 보면 조동사 과거 형태,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 학생들이 다 공식으로 외우면 까먹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뭔데? 조동사 다음에는 원래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이건 당연한 원래 문법 법칙이에요. 원래 문법 법칙.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오케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게 공식으로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첫 번째.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뇌가 없는 것처럼 답습한, 미안하지만 1세대 영어를 가르치신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자들 반성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조동사를, 동사 원형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앞에 조동사가 시제만, 형태만 한 단계 뒤로 끌어당기면 would가 되죠. 우일의 과거는 would니까. 그쵸? 그래서 would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would bu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를 써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과정법보다 if you came to me now, I would buy you coffe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법책 보고 if 주어 과거 동사 s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아직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걸 듣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정중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혹시 이걸 듣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없으시겠지만 제 강의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죠. 겨우 뭐 10명도 안 봐요. 제 강의는. 근데 언젠가 미래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혹시 영어 선생님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이 영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부디 명심하십시오. 부디. 영어 제대로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진짜로. 선배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길을 답습하시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법. 설명 하나면 끝나잖아. 법칙은 하나예요. 대법칙 뭐다? 조동사에다 발견하시면 된다는 거. 뭐였어요? 가정과 추측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랬죠. 가정과 현실, 그러니까 즉 현실에서 과정으로 가는 열쇠. 이게 조타수라 했죠. 톤을 다운시키는 거야. 그 톤을 다운시키는 그 방법이 이미 가정법에 물꼬를 튄 거거든. 그게 뭐다? 형태를 바꿔주는 거. 형태를, 과거 형태를 한다는 게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동사다 보니까 시제도 그대로 영향이 그대로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제도 동사가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니까 현재에서 뭐다? 과거 시제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거야. 과거로. 아시겠죠? 이 과거로 가는 열차를 타는 순간 가정으로 가는 거야. 이들에게 왜 중요했냐? 서양인들에게 가정법이 왜 중요했냐? 잠깐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복습 차원에서. 서양인들의 조상은 누구라 그랬죠?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은 얘기하는 것 같다. 바로 답 나와야지. 상인. 그렇죠. 크레타 섬에 사는 상인이었어.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하던. BC에 살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상인에게 있어서 가정법은 왜 중요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 농경 문화를 이렇게 사는 우리 동양인들에게 가정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안 중요할까요? 동양의 문화는 정착 문화죠. 그러니까 씨족 사회를 이뤄서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비옥한 토양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 이웃이 그 이웃이고 몇 대째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서 결혼해서 혼인을 하고 그렇죠? 마을을 이루고 그래서 집성촌이 생겨나고 성이 같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마을이 안동에도 있듯이 뭐 여러 가지 충청도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의 군락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요. 한중일이 공유하는 문화란 말이죠. 이게 바로 동양의 사회, 즉 농경문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정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날씨가 예측 가능했거든. 사계절이 있었거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야.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리고 겨울에 추수하고 다 남은 벼를 다 베면 진짜 그 추수한 그 곡식으로 겨울을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봄이 오면 또 씨 뿌리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농작물을 재배해요. 그리고 여름에도 열심히 갖고 더운데도 밭에 나가서 그렇죠. 병충해도 쫓고 열심히 해. 그래서 가을에 또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한 반복 사이클이란 말이죠. 예측 가능하죠. 막연한 기대에 기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실을 얘기할 더 여력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얘기할 그 차에 차라리 그 시간에 현실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더 우리에게 맞았어요. 왜? 미래가 지극히 예측이 가능했거든. 자, 그 반면에 서양인들은 어땠느냐. 장사해야 되는 상인이란 말이죠. 언제 해적들을 만나서 약탈당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물건이 되어왔으면 중개무역을 하던 그 상인들께 있어서는 물건도 제때 도착해야 되고 제때 팔아치워야 돼. 재고가 너무 많이 나오면 창고에 쌓이면 물건이 썩어. 그렇죠? 음식이면 썩을 것이고 썩지 않는데 해도 이렇게 수율이라고 그러죠. 회전율이 돌지 않으면 상인의 이문이 남겠습니까? 자, 효율적이지 못하죠. 효율적이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거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양해야 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쵸? 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근대 과학에 지극히 수학이나 과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한테 진짜 있는 것들이 거래 품목에서 내가 가진 것들은 가졌다고 얘기해야 됐던 거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범죄가 되는 거고,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신용을 잃는 거야. 마치 바로 이런 게 바로 신용이 나오는 그 원리예요. 그들은 신용사회였어요. 왜? 상인이니까.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로 부르죠. 크레딧이 중요했다고요. 내가 물건이 있는 것을 제때 팔아치고 제때 제 시간에 제가 받고 파는 것도 내 신용이고 사는 사람한테도 그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없는 물건이 있다고 뻥치는 순간 거래가 성립 안 되고 내 신용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 그 신용을 보고 돈도 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런 고리대금업에서 돈 빌려주는 대부업을 해서 성행했던 부자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이 조상인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물건을 대어주고 물건을 제때 받고 돈놀이가 생기고 화폐가 발달하고 그렇죠.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경제였어요. 그렇죠. 물물교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정법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한과 동시에 물건 아직 안 들어왔지. 물건이 제때 들어온다면 내가 너한테 이 값으로 줄게. 그렇죠. 이게 현대로 오면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 이런 것도 팔죠. 선물 거래. 그렇죠? 옵션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그 서양인들이 하는 돈 노름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적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보만 했고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사고방식, 이런 지향하는 이런 것들의 놀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선조한테 물려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도 팔아치워야 되는 게 상인의 숙명이거든. 우리는 쌀이 있어야 팔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쌀이 없어서 쌀을 팔 수 있어야 돼. 왜? 상인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과 가정법이 아닌 것은 지극히 구분해야 써야 했고 그렇게 해서 언어에서 절대로 이 혼란이 생기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의 생활 양식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순간 그들은 신용을 잃고 그들의 사회는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들의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걸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인 것과 실제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어떻게 했다? 현실에 있는 것을 요령입니다. 자, 가정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작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원래 있는 조건 문장, 현실의 문장을 한번 만드시면 됩니다. 이 수준은 중학생 3학년만 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중3. 만약 지금 네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게 라는 말을 작문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학생 수준인 거고 중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중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중학교 교재를 조카 거나 아들, 딸 거 한국에서 공부받아서 중학교 교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너무 자존심 상하다면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영원한 컴플렉스, 미싱 피스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죠.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레벨업을 해봐야 결국 또 이 같은 문제로 평생 발목 잡히실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못 올라가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중3 실력이 안 되면 고등학교 실력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느냐?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 즉 주어 동사로 얘기하는 이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만약 지금 네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게라는 작문만 되면 중3 실력이고 이것만 되면 가정법이 자연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요령 알려드린 그대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You got it?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 원리는 뭐였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즉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는 거야. 즉 과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동사만.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동사 중심주의.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와 보어가 위치한다. 동사가 시소의 중심이다. 동사가 항상 중심이고 동사가 영어의 66.7%다. 영어의 7할이다. 라고까지 얘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동사 혼자가 영어의 6할에서 7할을 담당합니다. 이 모든 원리, 지금 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조동사부터 시제부터 가정법까지 전부 다 동사 얘기하는 거야. 왜? 동사 파트잖아. 동사 파트 중에 어디야? 지금 진화 파트예요. 진화 파트에서 조동사, 시제, 법, til지, 법 세 번째 거 하는 거야. 동사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는 뭐가 지고 있었다? 키는 뭐가 지고 있었다? 바로 이 동사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사가. 키는 뭐가 지고 있었다? 동사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가정법은 지금 무슨 파트인데? 올라가면 동사 파트잖아. 그러니까 동사만 보면 되는 겁니다. 동사. 딴 거 다 똑같잖아요. if 똑같잖아. 뭐만 다르다? 동사만 다르다. 자, 머리 좋으신 분들 빨리 파가시는 거예요. 자, 뭐만 보면 된다? 동사만. 왜? 동사만 다르고 다 똑같잖아. 바로 이겁니다. 가정법은 그래서 뭐였다? 동사였다. 근데 가정법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뭘 이해했어야 됐다? 조동사를 이해했어야 됐다. 거기다 시제라는 걸 갖다 붙인 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온 거니까 come이라고 하는 현재에서 온 거잖아. 말 그대로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come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예요. 현재 과정법이라고 해야지 이름이 맞는 거예요. 어떤 책에 뭐 과정법 과거라고 해놨는데 I'm sorry.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현재 과정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문법책들이 많아요. 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쓴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런 용어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현재 가정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뜻이 다른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르칠 때 혹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태만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어디서 왔는데? 현재에서 왔잖아. 그러면 이 가정법 현재 또는 현재 가정법이라 해야 옳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쉽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것까지 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제 강의가 너무 길어서 클릭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뭐 이거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ESL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영어 얘기도 해보고 영어가 갈급한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저도 지식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그렇지만 어차피 나눠야 되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게 나눠야지 누군가에게 또 꽃도 피우고 하니까. 영어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산다고 절대로 영어 느는 게 아니라는 건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저도 또 한 번 경험했고 이게 아니라는 확실히 들었고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영어권 국가에 사는 희망을 품고 미국에 온 사람들 여기서 살면 영어가 해결되겠지라고 품은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하나거든요. 미국에 없는 학원을 갖다 주면 돼. 근데 요즘 학원이 필요 없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 돼.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너무 가짜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너무 많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일부 많아요. 일부. 영어를 서툴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언론에 나오는 사람도 많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이 쓴 책도 봤는데 너무 얕아요. 그게 표가 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차피 대중에 나온 인기를 보고 책을 사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얕지만 어쨌든 핵심은 전달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 책을 낼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을 위해서 문법책을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처럼 한 명은 돼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건데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거에 한계도 있고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의 사상을 제 생각을 그대로 카피할 수만 있다면 진짜 USB라도 있으면 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료로 혹시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가정법을 이렇게 배워도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는 강의를 해도 몇 분 안 보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 몇 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잔소리 겸 정성을 다해서 잔소리를 좀 드리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영어가 안 되고 힘들고 영어가 자꾸 막혀서 힘들고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나 고민도 되실 거고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나 이 가정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거일수록 풀어서 설명하는 버릇을 좀 애들한테 심어주면 어떨까? 학생들한테. 이게 배우시는 분들이 학생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시라면 혹시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있는 걸로 아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치우친 가르침은요 분명히 공식이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근데 공식에 치우친 가르침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은 그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또 학원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폐단을 만듭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정법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이렇게 각설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잔소리가 많아지네요. 너무 많은 책들을 받고 너무 가짜 선생님들을 받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르치는 사람도 받고 그래도 됩니다. 유튜브 시대니까 되는데 근데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어 공부해서 어떻게 될까가 보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이 10명도 안 될 거 제가 뻔히 알지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는 어찌 여기가 현실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과거에 얘기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과거의 문장, 과거의 현실. 제가 자꾸 현동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현재라고 해야 되겠다. 현재. 이건 과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의 현실이었고, 이거는 현재의 가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과거의 현실을 제가 얘기할 거고, 이거는 과거의 가정을 얘기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과거 시제를 가진 거죠. 이건 현재 시제를 가진 거고. 봅시다.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일부러 제가 그 당시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과거라는 느낌을 확 주려고.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봅시다. 먼저 과거의 이 현실을 항상 먼저 작문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먼저 작문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거는 이미 가정법을 마스터한 저 같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영어를 오래 공부한 전공자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절대로 가정법을 먼저 설익은 실력으로 작문하려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는 절대 작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작문하는 거는 얼마든지 됩니다. 이해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실의 작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팩트의 영역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팩트. 어떻게 알아? 이거 작문할 수 있잖아. 왜? 중3 영역이거든. 중3.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건문 작문하기. 2% 시간은 조건문 작문하기. 중2, 중3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렇죠? 이건 다 맞추는 거거든. 시험 문제 점수 주려고만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보세요.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if you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왔다면이니까 그렇죠. come의 과거에는 came을 쓴 겁니다. 나한테 왔다면 이건 그때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줬을 거야. I would buy you coffee. 보십시오. 그럼 요거랑 똑같네. 뭐야? 이건 뭐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두 번째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진짜 제 강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서점에 본 책들 중에 가짜가 많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정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법 책을 쓰면요, 단원을 쓰면 마치 현재 가정법에도 현실과 가정이 있고 과거 영역에도 현재와 현실과 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이게 맞느냐? 학자마다 분분할 수는 있겠으나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분분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3번의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랑 이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안 되죠. 이거는 가정법 현재 그건데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네. 그러면 과거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랑 현재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랑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상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인 상인들에게 있어서 물건을 팔아치워야 되는데, 즉 현재 가정을 얘기하는 거랑 과거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 즉 가정과 현재 이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형태로 쓴다면 이들은 어떤 혼란이 찾아올지 예상이 됩니까? 예상이 되지도 않죠. 완전히 재앙일 겁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우고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오늘 첫 번째 핵심은 동사를 과거 형태를 하나 잡아당겨라. 이게 핵심이었고, 지금 말하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가정법은 이 두 가지만 알면 정복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포인트 2 들어갑니다. 아까 현실에서 과거, 그러니까 즉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면, 즉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로, 현재 조동사에서 과거 조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그쵸? 뭐 어떻게 된다? 과거로 가고, 이 과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즉 가정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줬죠. 이게 포인트 1이었어. 자, 과거가 이미 가정을 담고 있는 거야.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만났었더라면. 되돌릴 수 있어, 없어? 과거 없잖아. 그때 내가 복권을 샀었더라면. 되돌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과거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건 되돌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과거로 가도 되고 가정으로 가도 되고 지금 현실에 머물러도 되는 거지만, 과거를 얘기하는 이미 그 당시라고 하는 과거를 얘기할 때 이 과거가 이미 정해졌거든. 부사로. 그럼 과거는 이미 가정 영역에 이미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속에. 근데 여기서 현실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야.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꼬리를 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4대 준동사 파트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얘기할 때 과거는 ing가 과거를 담고 있고 미래는 투부정사가 담고 있어. 이 개념을 또 한 번 설명할 겁니다. 제 모든 강의는 동사예요. 동사가 원리입니다. 동사가 칠할이죠. 동사를 이해하면 영어가 보여요. 근데 동사 중에도 뭘 얘기하고 있어? 계속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인데 결국 뭐다? 동사가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시제거든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끈을 이해하면 동사가 잡혀요. 시제를 잡는 순간 앞쪽에 있는 조동사와 뒤쪽에 있는 가정법이 잡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잡히고요. 그리고 그토록 외웠던 분사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분사, 그리고 현재분사. 왜 앞에 과거가 붙을까? 왜 뒤에 현재가 붙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 안 했지, 당연히. 학교에서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영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철학 없이 가르치면, 깊이 없이 가르치면 답답하네요. 이게 전부 다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였거든. 사실은 하나. 마스터 맵이 있거든. 진짜로 영어를 정복하는 마스터 맵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졸업을 하니까 학교를. 사교육 시장이 수십조 원이라는데 영어에 갖다 바치는 돈이. 학원만 배불리는 거예요. 학원만. 나도 학원 강의를 해봤고
과외도 해보고 그룹 과외도 해보고 재능 기부로 엄청난 사람들 데리고 과외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똑같아. 결국 학원으로 가. 학원으로. 학원이 진리인 것처럼. 학원 가면 이거 가르쳐주는데, 학원 가면 더구나 문법 안 가르쳐주는데, 정작 학교에서 배웠어야 했던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한 탓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제가 오늘따라 괜히 센티멘탈해지네요. 자, 답답해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3번 문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과거에 들어가 있거든. 과거는 가정의 영역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네가 왔었다면 내가 커피 사줬을 거야 라는 말은 결국 하나로 기추됩니다.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었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줬을 때랑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후회라고 그랬죠. 과거 있었던 일을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과거의 후회를 얘기할 때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당시에 왔었다면 내가 커피 사줬을 거야. 사줬다 안 사줬다? 안 사준 거야.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과거 문장을 얘기하는 거는 이미 가정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가정이야. 가정. 이미 가정법이야.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라고. 같다. 3번과 4번 문장은 어떻다? 같다. 같은 문장이에요. 사줬을 거야란 말은 사줬다 안 사줬다? 실제로는 안 사줬다. 왜 안 사줬는데? 안 왔거든.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거 알지만 그럼 결국 이것도 왔다 안 왔다 안 왔거든. 텐데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답만 보죠. 답만. 그래서 일부러 3번을 일부러 장문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본 것도 있고 이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문법책, 학원책이나 시중에 나오는 서점 책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책 쓴 사람이 돌팔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저는 그럽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3가지 챕터를 꼭 확인해요. 가정법, 그리고 관계대명사 파트, 그리고 부정사 파트, 이렇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 3개를 제가 꼭 확인하는데 이 가정법 파트에 가서 꼭 이걸 확인하세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현재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4문장씩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니까. 적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 돌팔이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형태는 다르고 말을 바꿔서 했지만 결국 가정법 과거는 문장이 2개가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되고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요 문장은 성립하지 않고 이게 답인 거야. 자, 볼게요. 그래도 장문이라도 해봅시다. 장문. 왜? 결국 이게 어디서 왔냐? 여기에서 오기는 왔거든. 왜? 이게 형태상으로는 그래도 현실을 얘기하고 이게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형태만 따온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이거. 동사만 봐. 이게 키입니다. 뭘까? 시제 파트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야. 12시제만 설명한다고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렇죠? 제가 오늘 하나 추가하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이미 1분 전에 일어나서 완료된 모든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고 다 과거입니다. 자, 과거 어느 시점? 이때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여기도 과거가 있잖아요.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디야? 더 먼 과거죠. 더 먼 과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책에서 뭐라 그랬냐? 더 큰 과거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해놨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소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 모든 시간을. 철학적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건 더 짧잖아. 그러니까 작은 과거, 소과거고요. 더 크잖아.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과거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은 하는 시점은 이미 과거야. 근데 과거에서 더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 당시에 나한테 왔었더라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줬을 듯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럴 때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가정법 과거로 했을 때 이 형태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자, 제가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이 과거를 그냥 쓴다는 것은 이게 바로 came이죠. 현재가 come이라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대과거 형태는 뭐냐? 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야. 어떻게 쓰느냐? 시제할 때 우리가 have pp 할 때 했는데 had pp를 씁니다. 동사에다가 come, came, come. 다시 come을 쓰면 되는 거예요. had come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과거의 형태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보십시오. 만약 네가 그 당시에 내게 왔다면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줬을 거야. 이건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작문을 했어. 네가 나한테 왔다면 나 너한테 사줬을 거야. 자, 이 말을 적어놓고 그러면 이게 과거구나. 오케이, 이게 과거구나. 근데 과거 시점을 똑같은 말로 한 단계 비꼰 겁니다.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야. 그렇죠. 한 단계 더 뒤로 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 또 한 단계 뒤로 당긴 버전은 대과거거든. 대과거는 모두가 had, pp 형태로 말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12시제 배웠던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뼈댄 겁니다. 뼈대. 이거를 나중에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언젠가 시간이 넘쳐나면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까지 시제까지 완전히 해부해서 풀어드리려면 한 2-3시간 더 필요해. 근데 그런 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쏙 빼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으니까. 그거는 외우고 있잖아. 모든 사람 머리에 들어있거든. 이것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과거를 한 단계 더 당기면 대과거고, 대과거는 바로 had pp의 형태입니다. come, came, come. 자, 3단 변화죠. 그러니까 came이 아니라 came이 had come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would buy를 이렇게 바꾼 거. 어떻게 됐을까? would를 하나 더 would를 하나 더 바꾸면 이거 그대로네? 그렇지. 조동사에는 과거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보세요. 조동사에는 현재 형태가 좀 지워야 되겠다. 아유, 공간이 없네. 정말 엄청나게 큰 세상에 종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지워도 되게. 자, 여러분 보세요. 현, 과, 미래라고 할게요. 자, 시제에는, 동사에는 현재, 과거, 대과거 이렇게 3개가 있지만 조동사에는 현재 형태, will, can, may 이런 거 현재 형태라고 할게요. 이런 거에는 하나밖에 없어. 과거 형태. 그쵸? would, could, might. 그렇죠. 이거 말고 대과거라고 해서 또 있습니까? 없어. 이게 다야. 이건 대과거 또 이거 써. 대과거도 would 쓰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는 형태가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 다음 봅시다. 이 다음에 by를 보시오. by. 조동사는 그대로인 겁니다. 바꿀 수 없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원래 by가 온 거예요. 여기는. 근데 원래 말은 뭐였을까? 사줬을 거야 하니까 would bought가 원래 됐어야 되겠지. 문법적으로. 원래.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지 않은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문법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원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동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줬다는 말은 과거지, 과거. 과거의 현실을 얘기하니까 원래 시제로 따지면 came처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일치시켜야 되니까. 조동사 시제법칙 일치해서 일치시켜야 되니까 과거 형태인 by가 아니라 bought를 써야 돼. 근데 이 would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이 온다.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온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문법 원칙에 따라서. 이건 고대 영문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 고대 영문법이야.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고대 영문법 파트가 나와요. 그 고대 파트에 배웠던 100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영문법에서 기초를 준 게 바로 조동사라고 하는 거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영문법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무렵쯤이야. 정확히 기원 연대는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그 지금 영문법이니까. 그래서 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이 대원칙에 따라서, 상위 범칙에 따라서 bought가 아니라 would buy가 된 겁니다. 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뭐였다? 원래 말은, 감춰진 말은 would bought였던 거야. 자, 그러니까 would도 하나 당기니까 그대로 would고. 자, bought를 이번에 당겨보는 거야. 뒤로 당겨보세요. 당겨야 과거로 가지. 자, buy, bought, boat. 외웠죠? 중1 때.
자, 과거,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뭡니까? PP 형태. boat잖아. 근데 어떻게 써라? had boat로 쓰라고 했잖아. had boat. 오, 됐네. 그럼 would had boat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보세요. boat를 그냥 had boat로 바꾼 거야. 이거랑 똑같아. 보세요. came을 어떻게 바꿨다? had came으로 바꿨다고. 이 말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이죠? would는 조동사니까 형태가 변화가 없어. 그대로 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마지막. 근데 여기도 역시 조동사 다음에 뭐를 쓰라 그랬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had가 아니라 have가 된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를 써라? 동사 원형을 써라. 그러니까 had boat가 아니라 have boat가 된 겁니다. 원래는 뭐였다? would buy가 아니라 would boat였고, 이거는 뭐였다? would had boat였다. boat를 당기니까 had boat가 됐고, would를 당기니까 그대로 would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ould had boat가 돼야 되는데, would라는 조동사를 또 앞에 걸치게 됨으로써, 무조건 조동사가 걸치게 되면 자동으로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라고 하는 고대 영문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had가 아니라 have가 된 거야. 그래서 would have pp가 된 거야. 이걸 영문법 책에서 어떻게 해놨다? 가정법의 4단, would have pp, might have pp, 그렇죠? must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외웠죠? 중학교 때도 외웠고 고등학교 때도 외우셨을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걸치는 내용이야. 자, 이게 시제 파트의 마지막과 조동사에 걸쳐서 나오는 시험 영문법 시험 문제예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 토익에도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정말로. 그리고 수능에도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이 가정법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만점 방지용이거든. 중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나오냐? 이 형태 갖고 장난치는 거야. 왜? 무조건 외우기 시험이거든. 학교에서 뭐 외우게 한다? 형태 외우러 그러잖아. if 주어 과거 동사 s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그렇죠? if had pp 콤마 찍고 s 조동사 과거 have pp 이렇게 계속 외우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외우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상위 학생들은 안 틀려. 한 중간에 어스름하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점수 깎이는 거야. 왜? would had pp도 적혀있고, would boat도 적혀있고, would buy도 적혀있고, would have buy도 적혀있고, would have boat도 적혀있거든. 헷갈리지? 외운 애들은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외우지 않은 애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때려 막는 거야. 이건 겐또 문제야. 자,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습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포인트 2개만 잡고 이 강의를 오늘 진짜 잡죠. 복습입니다. 리캡 시간이에요. 가정법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죠? 가정법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는 그 위로 거슬러 가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죠. 자, 지금 강의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파트죠? 동사 파트입니다. 동사는 8품사 5구 3절이라고 하는 저희 영문법 가계도에 의해서 엄마의 위치를 차지하고 수어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동양의 언어, 즉 한국의 언어에서는 수어는 2가지입니다.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지만 서양의 언어에서 정확한 수어는 물론 영어 문법에도 유사 보호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문법 스페셜 규칙 다 각설하고 정확한 수어는 하나만 되라고 하면 당연히 동사만 되셔야 됩니다. 동사는 66.67%, 거의 한 66.7%, 7할에 가깝죠. 영어책 전체에 걸쳐서 3분의 2 분량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크게 12가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기준 3가지. 조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렇죠? 그리고 또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조동사와 일반 동사, 뭐 이런 부류를 익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진화의 영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 순서로 영어가 진화를 해왔고, 오른쪽으로 가면 4대 준동사. 영어가 방대해짐에 따라서 중세 영어 이후로 해방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로부터 이제 영어가 독립을 하거든요. 프랑스 영어가 영어를 더럽혀 놓습니다. 독일어의 언어인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영어의 원어를 중세시대 때 프랑스가 4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면서 영국을, 여러분들 역사 얘기 아시죠? 100년 전쟁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중세시대 때 영어가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중세 영어 이후부터는 각가지 언어들의 이제 이어동사도 많이 생기고 원래대로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말 찾기 운동이 벌어졌다시피 원래 있던 말에다가 동사만 몇 개 전치사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어동사로 쓰는 그런 형태들, 세상에 없는 말들을 지향하고 기존에 있던 걸로 세상에 없던 말들을 만들어내자라는 말이 운동이 많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태어나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보면 됩니다. 서양의 역사가 정확히 그래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기가 없었죠. 당연히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지면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원시시대랑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명의 진화는 지극히 느렸습니다. 수천 년, 만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근데 전기가 개발되고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급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없던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명사가 과부하가 걸리고 명사를 설명할 형용사의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자연히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할 동사, 즉 수로에 있어서 과부하가 최대한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어로 인해 더럽혀진 영어를 복구하자는 복구운동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없던 말을 자꾸 영어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면 그 운동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쓰자. 그래서 동사한테도 기존에 있던 그대로 쓰는 움직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파생의 길을 걷는 동사의 길입니다. 이게 뭐냐. 동사가 4명의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입양한다 그랬죠. 2명이 이란선 쌍둥이 둘. 배를 아파서 낳은 애들은 2명이죠. 형용사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가 있다면 가슴으로 낳은 아이, 즉 입양한 아이는 2쌍씩 똑같은 일항서 쌍둥이입니다. 뭐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개념에게도 그대로 그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 가정법도 마찬가지야. 이 가정법이 왼쪽에 왼쪽에 진화상품 안에 있는 세 번째 카테고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동사를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 동사. 조동사 시제 법틀집. 이 법의 가정법은 동사예요. 가정법에 그 어디에도 동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동사를 잡아야 가정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는 거야. if 주어 과거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사를 어떻게 했다는 그 기능적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 현실의 세계, 즉 직설, 즉 현실에서 가정으로 넘어가는 걸 배우는 거야. 계속 제가 이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조동사할 때 뭐 했다? 현실에서 가정을 넘어가는 거 알려줬잖아. 그렇죠? 시제에서는 안 가르쳐줬지만 어쨌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 현재에서 밀면 미래로 가고 당기면 과거로 가는 거, 이거 가르쳐줬고, 그리고 오늘날 마침내 손기술과 발기술이 합쳐져서 가정법은 뭘 배웠다? 이 배운 걸 종합하는 거야. 뭐다? 기본에 있던 동사를 잡아라. 동사를 한 단계 뒤로 끄집어 당기면 톤이 다운되면서 가정으로 간다. 이거는 어디서 집어당기는 건데? 현실의 세계에서 잡아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제에서 현실을 제가 기점으로 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게 바로 기초였던 겁니다. 12시제를 공부해도 항상 과거부터 외우는 애들이 있어.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come 안 하고 과거부터 came, come, will come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이런 애들이 영어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 따끔하게 혼내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영어를 결국 못하게 될 거거든요. 왜? 영어의 진위는 하나예요.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현재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즉 1인칭의 시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 서양인들은 내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너, 2인칭,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그리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 3인칭, 이렇게 구분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과거로 치부하고 water under the bridge라고 그러고 그 지나간 세상에는 회한과 후회를 담아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때는 항상 후회가 되고 쓸쓸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역은 전부 다 뒤로 당기는 시제, 즉 가정의 영역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상인들이 서양인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없어. 그러니까 과거 형태를 쓰는 순간 자동으로 가정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에 잡아라? 항상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서 잡아당긴 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과거를 한다면 이 3번, 4번 문제처럼 말하는 시점을 과거로 잡았죠. 그럼 과거가 바로 그 시점의 현재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당기면 돼. 그러니까 만약 네가 그 당시 왔다면 내가 커피 사줬을 거야. 그대로 직설법, 즉 현실에서 현실이라고 치고 장문하시고 이거를 이게 동사만
무조건 동사만 잡으면 돼. 동사만 당기세요. 헤드컴으로 당겼죠. 과거를 당기면 대과거가 됩니다. 대과거, 헤드 PP. 그리고 would buy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당긴 겁니다. would 그대로. boat는 원래 조동사 때문에 숨어 있었지만 came처럼 일치시켜보세요. boat이었다. 당기면 어떻게 된다? 헤드 보트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헤드 보트 아닌 이유는 여기 앞에도 또 조동사 would가 있으니까 앞에 위에 거와 똑같이 would buy인 것처럼 이것도 would have가 된 겁니다. 동사 원형. 이게 끝이야. 두 가지 원칙 이해되죠? 한 시제 당겨라. 두 번째, 조동사 다음에 있는 건 동사 원형을 써라. 대과거를 써라. 그렇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가정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 있다면 다시 돌려보세요. 만약에 저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쉽게 설명한 사람 강의 좀 보고 배울게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건 뭐 제 자존심이지만 저보다 쉽게 강의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교수법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방법 것 중 하나인데요. 저는 양심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몇 명의 제가 본 인터넷이나 글에서 분명히 봤다는 누군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어요. 책도 집어드릴 수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력에서는 절대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이 사람이 영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 몰라요. 아는 사람끼리 물어보면 되거든요. 혹시 가정법,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안 했지만 가정법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직 가정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분명히 10명도 안 되실 거 저는 분명히 잘 알지만 이 듣는 사람 중에서 전공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오늘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문법에서는 가정법을 철저하게 외우는 영역으로 스페셜하게 남겨뒀어요. 원래 특별한 분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거 자체가 다 기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제 설명으로 다 드러났죠. 민낯이. 이게 바로 영어를 해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명은 모든 서양 역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문학을 공부하시면 이 영어가 보여요. 그들의 조상이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동태와 마지막 일치. 일치는 오늘 했던 거 비슷한 거예요. 과거 시제를 썼다. 여기도 과거 시제 써라. 수 성격을 일치시켜라. 마찬가지로. 수를 일치시켜라. 남자 격을 일치시켜라. 시제도 일치시켜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수동태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배우고 싶어 하는 4대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영어가 거의 80%가 끝나요. 그럼 이제 영어가 재밌어지실 겁니다.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을 아는 사람 손을 잡고 그냥 땅만 보고 걷는 겁니다. 제가 길잡이입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